네, 네, 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최경환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고 하는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예. 네, 뭐 저는 전문 학자는 아니에요. 공부는 신학교에서 쭉 공부를 했지만 사실 뭐 이것저것 찝쩍대다가 다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은 그냥 직장인처럼 살고 있지만 하지만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꾸준하게 제 관심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공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는 뭐 다 비슷하지만 저도 뭐 기독교 세계관 공부하다가 뭐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관심 갖다가 자연스럽게 공공신학으로 넘어오게 된 것 같고 김석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저도 남아공에서 잠깐 공공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된 공공신학 말고 조금 더 유럽 지형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공공신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때 처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학위를 받지는 못했지만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좀 글로 써봐야겠다 생각해서 책으로 낸 거고요. 네, 책은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많이 사주세요. 네, 오늘 제가 그래서 강의 잠깐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다 근데 보니까 잠깐만요. 네. 그 최경영 연구원님 뒤에서 음악 소리가 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분들 다 계신데 거기서 네. 좀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장소를 옮겨야겠네요. 뒤에 잠시만요. 음악이 있긴 있나요? 예,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이게 네. 공용 사무실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죄송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거는 그 국내 그 공공신학에 대해서 소개된 게 많이 있긴 한데 좀 개론적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어떤 제 개인적인 관심사라든가 아니면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한정없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를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다가 PT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공유 버튼 누르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목은 그 공공신학의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잡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공공신학의 어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하고 내일은 되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거는 뭐라고 할까 현실을 진단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전망하는 내용이라서 이건 가능한 짧게 하고 공공신학의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신학이란 말이 실제로 학계에서 등장하게 된 거는 굉장히 사실은 길지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신학이라는 어떤 분과가 형성되려면 학회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학술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공공신학이라는 학회와 국제 네트워크하고 저널이 만들어진 건 2007년입니다. 물론 그 전 80년대 혹은 70년대까지도 공공신학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담론들이 있긴 했어요. 그건 개별 학자들이 했던 거고 그거에 반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생기고 또 학술지가 만들어진 건 2007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공공신학 국제저널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1년에 4차례씩 이제 논문집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공신학 국제 네트워크에서 1년에 한 번씩 혹은 그 이상씩 이제 심포지엄을 열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심포지엄 나왔던 결과물들을 책으로 엮어내는데 그 책의 시리즈 제목이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리즈 책 제목이 정확하게 공공신학의 특징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전통적으로 신학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작용됐고 그것이 이제 신학의 자리였거든요. 근데 공공신학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은 공론장 안에서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신학이 작동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고, 이것이 어쩌면 신학의 공공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공공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도 아니고 교회의 신학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속 영역 혹은 세상 속에서 하는 신학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신학일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하려면 신학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공공신학의 가장 중요한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공공신학의 르네상스라고 책을 강의 제목을 잡은 거는 이 논문 때문에 그런데요. 남아공 스텔렌보시의 덕키 스미트라는 교수님, 지금 프린스턴에 있는데, 이분이 2013년 그 공공신학 그 심포지엄에서 기조 발제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공공신학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공공신학이 하나의 신학의 패러다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치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처럼 공공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가능하겠냐,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팬데믹한 현상이냐라는 거를 이제 개론적으로 소개한 글인데, 여기서 이제 스미트 교수가 6가지 그 공공신학의 기원과 발전을 마치 이제 오순절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지역적 성격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오순절이 일어났다는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신학이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6가지를 소개했고, 저는 이 6가지 틀에 기반해서 책을 썼거든요. 뭐 자세하게 소개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소개하면은, 첫 번째는 미국에서 시민종교 이후에 일어난 공공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루소나 토크빌 논의도 있지만, 가깝게는 벨라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인가요? 시민종교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리처드 뉴하우스 같은 사람이 1980년대에 벌거벗은 공론장 이야기를 하면서 공론장 안에서 신학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 이것이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아까 그 띠얼러스 인더 퍼블릭 스퀘어에 적합한 신학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하고 좀 다른데요. 띠얼러스 에스 퍼블릭 디스코스란 말은, 첫 번째는 공론장 안에서 신학이 어떻게 자기 몫을 내느냐고요. 두 번째는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히 공적 담론으로 바뀌게 된다는 논의예요. 그러니까 참여의 논리가 아니라 신학 자체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비드 트레이시라든가 시카고파의 해석학 전통에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문화와 신학의 관계를 거의 이제 해석학적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 자체가 공적 담론이다, 라는 성격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독일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지금 공공신학은 대부분 하버머스가 얘기한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라는 논의를 많이 빗대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 독일에서 나온 그 공론장, 그러니까 그 18세기 이후에 부르주아 공론장 이후에 나온 그런 논의를 가지고 어떻게 신학이 공론장과 관계를 맺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독일하고 미국의 이제 피오렌제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Theology and Public Struggle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남아공이나 남미에서 해방신학과 제3세계 신학이 어떻게 자신의 포지션을 공공신학으로 전환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공적 담론이란 거는 커먼 센스라든가 컨센서스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로 그 합의가 아니라 불일치를 이루는 과정 자체도 공공신학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투쟁의 현장에서 혹은 저항의 현장에서 공적인 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신학,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세계화에 관련된 건데, 이건 주로 맥스 스택하우스가 많이 다루기도 했고, 오늘날 이제 세계화 시국에서 종교의 역할도 많이 다루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땐 미로라슬라 볼프도 최근에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공신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종교의 귀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리턴 투 리리전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무슨 뭐 현대 철학자들 혹은 종교학자들,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속화 이후에 다시 탈세속화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발맞춰서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신학이 한마디로 이렇게 분위기를 탄 거죠. 세상의 조류에 분위기를 타가지고 거기 탑승해가지고 다시 이제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류의 찬스가 된 거죠. 이런 영향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동학도 많이 있어요. 정체성의 정치라든가 인정의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교가
공동장에 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미트는 이런 6가지 현상을 봤을 때 과연 오늘날 공공신학이 하나의 신학적 패러다임으로서 작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르네상스 대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공공신학의 배경이라고 하면은 세속화, 다원주의, 민주주의 세 개를 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군가 저한테 공공신학이 뭔지냐고 물어보면은 이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변화를 먼저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이루어졌죠. 남아공 같은 경우는 94년 이후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흑인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87년 이전 혹은 94년 이전,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을 텐데 그 이전과 이후의 신학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건데 이제 세속화, 다원주의, 특히 마지막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신학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이 신학과 문화의 관계, 정치의 관계를 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적 상상력 배경 바탕화면 넣었죠. 이 브루그만이 재판 서문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따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신학의 어제. 예, 요거는 이제 공공신학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전 단계가 있거든요. 맥스 스택하우스가 Civilism, Political Theology and Public Theology, What's the Difference라는 논문이 있고 이 논문은 그 우리나라 그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세계화와 은총이라는 책의 한 챕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시민 종교라는 것이 그 이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뭐 다 얘기하지 못하고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제 미국의 소저너스 대표로 있는 짐 월리스 잘 아시죠? 네, 짐 월리스가 최근에 낸 책 하나님 편에 서라 보면은 월리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는 미국의 영혼을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미국의 영혼을 돌봐야 된다. 근데 그동안 진보적인 복음주의자라서 계속 그 공화주의라든가 보수적인 그 정치 참여에 비판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최근에는 공동체주의라든가 공화주의적인 입장을 굉장히 표시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 역학하고 또 관계가 많아요. 오늘 민주주의 이후에 시빅 버추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화된 것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종교가 다시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민종교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뭐 시민종교가 됐어 하면서 되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신학자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런 논의가 더 한 단계 업데이트 돼가지고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신학, 해방신학 이것도 사실 공공신학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고 몰트만 같은 경우는 정치신학에서 공공신학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2000년도에 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정치신학은 자신이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든가 혹은 억압이라든가 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화 이후에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형식적으로나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정치신학과 해방신학의 의제는 어떤 방식으로 트랜스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게 공공신학이거든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실천신학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실천신학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최근 20년 사이, 30년 사이 엄청난 부흥을 이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학교에서 배우는 실천신학이라고 하면은 뭐 목회학, 설교학, 전도학 뭐 이런 거잖아요. 상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천신학은 그 백과사전, 통합적인 학문에서 실천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해석학적이고 전통을 다 끌어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패러다임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신학을 대학에서 가리키거나 혹은 그 전담하고 있는 학과는 어디냐, 분과는 어디냐, 실천신학이에요. 네, 조이신학도 아니고 성사신학도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전통에 있는 학교에서는 기독교 윤리학과에서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대부분 프랙티컬 티올로지라든가 패스토럴 티올로지 하는 분과에서 많이 다룹니다. 특히 영국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하고 실천신학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공신학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신학 얘기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제가 너무 많아서 할 건 없고 레위기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고 나서 그 이방 땅에서 그 이방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떤 새로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대안적인 세상, 대안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존의 시스템과 질서에 저항하는 어떤 방식의 기독교 공동체라든가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강조했었는데 공공신앙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포로된 상황에서 그 상황의 지역의 지도자와 그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저는 이제 기존의 정치신학, 해방신학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 남아공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 예언자적 신학 혹은 저항의 신학 혹은 해방 신학을 할 때에 그때는 비판의 신학 그리고 노예 신학을 많이 했다. 뭐 바르트 같은 정치 설교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공공신학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포스트 엑사일 테올로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신학이고 성벽을 재건하는 신학이고 예스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아공도 비슷한 고민을 한 거죠. 민주화 이후에 그 이전에는 남미 해방 신학이 엄청나게 강성이었는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 저항의 신학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말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뭐 행정 시스템, 복지 제도, 뭐 국가의 어떤 행정 기반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신학을 하자라고 한 거죠. 이게 이제 공공신학에 이제 트랜스퍼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신학 여러분이 뭐 이것도 뭐 책에 보면 다 흔히 나오는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만 할게요. 첫 번째, 공공신학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지할 수 있는 보편성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와 시민사회 속에서도 소통 가능하고 번역 가능한 언어 구사. 예, 우리가 뭐 이중 언어 구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번역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여전히 이게 이제 공공신학의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앙의 사사와 개인주의에 반대하고 사회와 문화 속에 내재한 공통의 것에 관심한다. 이건 역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런 의미에서 공공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 교회의 신학에 반대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신학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한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언어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사회 참여의 당위를 넘어서 참여 방식의 정당성을 고민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 선교해야 된다, 사회 선교해야 된다, 뭐 혹은 뭐 사회 참여해야 된다 말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여론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복적인 신학 혹은 기존의 투쟁의 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혁명의 신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공신학은 민주화 이후 기독교 신앙의 사회 참여 방식과 그 내용을 고민하는 신학이다 라고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이제 설명한 건데요. 기독교는 자신의 신학적 의지를 사회 속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 미국의 코넬 웨스트라고 하는 해방신학, 해방 철학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니구나. 제임스 콘이네요. 제가 헷갈려요. 제임스 콘이 자기 그 사역 그 환갑 기념에서 쓴 회고록을 읽어봤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미국의 흑인 해방 신학을 한 40년 동안 했는데 여전히 흑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해방 신학 그리고 흑인 신학은 정부나 정치나 사회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실제로 정책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법을 바꾼 거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전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해방신학은 그동안 너무 신학적이었어요. 정치신학, 몰트만, 죄레, 뭐 물론 실천 많이 했죠. 근데 이들이 한 실천이란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어떤 행정 시스템을 바꾸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어떤 세를, 권력을 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해방신학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너무 신학적이어서. 공공신학은 신학적이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그래서 이제 욕도 많이 먹는 건데 공공신학자들이 하는 건 실제로 법률가들이라든가 복지가라든가 행정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테이블에서 동등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티스턴 같은 경우는 그 배아복제와 윤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신학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유럽에서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볼프강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의 어떤 윤리 강령을 만드는데 본인이 이제 개신교 대표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실제로 뭔가를 바꾸는 역할인데 기존의 정치 신학은 이걸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한국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세속 사회 속에 녹여내려 할 때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밟아 나갔는가, 공론장의 엄중한 비판의 무게를 견디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낙태죄 폐지 논쟁이라고 했는데 사실 낙태죄 폐지 논쟁은 한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민사회에서 여론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이미 국민청원 20만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시민사회 다양한 그 활동가들이 여론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딱 그 뭐 법원에서 낙태죄 폐지 한다라고 했을 때 개신교에서는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그럼 안 됩니다 반드시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의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낙태죄 폐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의제를 만들어낼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는 시민사회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민사회의 문법과 논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공공신학은 이런 걸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거 이제 공공신학이 오늘과 내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자신이 없는데 제가 아는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 기독교는 민주화 이후 어떻게 사회와 접속했는가. 노무현 정권 이후에 시청 앞 기도회가 활발하게 있었죠. 이때 이제 길자연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였고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정경으로 과천청사에서 근무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시위가 그때부터 참여정부로 해서 시위가 많았고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에는 길자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시청 앞 광장에서 10,000명 집회를 12번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장이 열리는 시대가 그때부터 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 기독교 정치 세력화가 일어났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특히 미국에서. 공론장에 참여하는 세력이 점차 보수화되는 현상은 미국의 모랄 메자리티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장집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화 운동의 중심 세력이 주도하는 운동은 상당 정도로 탈동원화된 반면 보수적인 사회운동은 뚜렷하게 활성화됐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를 추동시켰던 기독교 원로들 그리고 기독교 운동가들은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는 광장에 잘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겠지만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요. 되게 복음주의자들,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혹은 반대로 되게 보수적인 그 신학을 보수적인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강인철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처음에 했던 시민종교 얘기인데 정치 엘리트들은요, 그러니까 시민종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근대화 이후 세속화 이후에 나온 어떤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시민종교는 정치가들은 시민종교를 필요로 해요. 왜냐면 세속화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동원력과 어떤 그 패션을 모아하기 위해서는 시민종교를 필요로 하는 거죠. 반대로 종교 세력은 어떨까요? 자신의 어떤 정치 참여의 정당성을 위해서 어떻게든 정치와 연결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서로 전략적 상호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알겠지만 정광훈 목사라든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하고 한국의 보수 정당하고 굉장히 결탁이 많이 서로 필요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략적 상호 관계고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뭐 우리나라만 현상만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 상호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공적으로 다시 재등장했느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교회 성장이 이제 1990년 이후 그리고 2000년도도 뚜렷하게 감소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감소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라는 게 이제 많은 종교학자들의 분석인데 그러면서 이제 대중문화한테 우리의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만든다든가 이슬람, 뭐 동성애, 공산주의, 종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논리입니다. 문화전쟁, 세계관 전쟁이에요. 이런 프레임으로 기독교와 세상 혹은 기독교와 적을 이제 나눠가지고 계속 갈등 관계를 만들고 이런 묵시론적 그 전쟁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역사의 기억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정당화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종교인들이 공론장에 나오게 되죠. 근데 뉴하우스는 이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분석하는데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공론장이 텅 비어버렸는데 의외로 보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공론장이 채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 참여, 그러니까 어떤 정치에 참여하려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보수 기독교가 제공해줬다. 그 덕분에 다른 여러 가지 단체들이 공론장에 나오게 됐다. 이런 분석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 갖고 있는 질문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다원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제 볼프의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보수든 진보든 혹은 우리나라의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늘 캐치프레이즈로 여는 거, 그러니까 뭐 특정 단체를 말해서 성서한국이 그동안 20년 동안 해왔던 운동, 하나님 나라 신학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신학하고 CCC에서 이 한반도에 뭐 그리스도의 복음이 꼽히게 하자 이런 거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자고 하는 강력한 동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신학을 갖고는 다원주의의 상황에서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하나의 목소리에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관철되지 않을 것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이게 이제 볼프가 말하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충격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수든 진보든 복음주의자든 자유자든 다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복음주의들이 더 강력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 근데 이런 방식의 신학 프레임을 갖고는 오늘날 다원주의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유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건 굉장히 기독교한테는 골치 아픈 거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제임스 헌터라든가 윌리엄 캐버너가 공공신학을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기독교가 사회 참여를 한다든가 어떤 뭐 사회 선교를 한다고 할 때 너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정치적이라서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흔히 말하는 로컬리티 차원에서 지역교회 차원에서 굉장히 생활 문화적인 차원의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윌리엄 캐버너 역시 공론장에서 나가서 기독교가 어떤 그 공적 합의라든가 공적 투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근대 국가 시스템에 만들어놓은 체계 안에서 우리가 놀아나는 거다 하면서 되게 날카로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3번째는 저한테는 더 중요한데 공공신학하고 우리가 보통 교회 중심적 윤리라고 하는 에클레시얼 에틱에 관련한 거 어떻게 맺을까? 이거는 결국은 신학하고도 관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공신학은 제가 볼 때는 신학이 없어요. 네, 실천만 있어요. 사실은 실천의 방법론만 있고 그 말은 뭐냐면은 해방신학, 민중신학, 정치신학은요 그 안에 조직신학의 체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신학이기 때문에. 근데 공공신학은 그게 없어요. 공공신학에 뭐 교회론, 뭐 신론, 기독론 이런 게 있을 리가 없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실천신학 분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론이 굉장히 약하고요. 교회와의 관계도 굉장히 허술해요. 공공신학을 잘하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공공신학을 채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은 제가 볼 때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라는 베이스 빼고 그냥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네, 이게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요. 근데 다만 이렇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했던 예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캐버나 그런 건데 왜 공공신학하냐? 교회가 하는 건 예전과 선포인데 왜 교회가 자꾸 사회 참여하는데 눈돌리 이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과 교회 중심의 신학, 예전 신학하고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런 게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공공신학의 내일은 가능하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원주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예언자적 증언, 프로페틱 위트니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정치 신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는데 다원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언자적 증언이 가능하냐는 거죠. 옛날에는 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 사회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대통령을 향해서 혹은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죠. 근데 이게 옛날하고 맥락이 다르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던 왕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 똑바로 알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뭐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신령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 질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드필리어스라고 하는 교수는 그래서 예언자적 증언은 첫 번째 교회를 향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자적 증언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단 첫 번째 전제를 삼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의 목소리를 갖고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적 증언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세상이 아까 말했던 공공신앙의 대전제 세상이 알아듣게 해야죠. 그는 계시의 목소리가 복음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과 우리가 공명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예언자적 증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 이게 이제 사실 공공신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그 다음부터 비판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게 기독교냐 뭐 시작해서 기독교 독특성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그런 논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religious voice in public square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목소리가 공론장에 들어갈 때 이게 공론장의 합의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건 롤스 이후에 그 무지의 베일에 가서는 자기의 오리지널 포지션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라든가 이익 집단이라든가 혹은 전통이라는 공동체적 목소리는 삭제하고 공정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후에 롤스의 비판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러면 그게 무슨 공정한 게임이냐, 롤스는 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동체적인 아니 그거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미 허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란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전통이라든가 포지션이라든가 베이스가 다 있는데 그걸 삭제하고 대화하면 그게 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공론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월터스토프나 아우디의 로티의 논쟁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인스 이후에 정체성의 정치라든가 인정의 정치학이 미국 사회에서 확 일어나면서 소수자의 목소리도 나오고 동시에 그럼 종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나와서 거기서 경합을 벌이는 거죠. 네, 그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파커 팔머를 좋아하는데 파커 팔머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 여러분이 많이 아실 텐데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혹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내용 없는 형식주의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차적 정당성으로 민주주의가 돌아가지 않는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잘 작동하려면 각각 시민들의 덕을 함양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에스피레이션, 열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열망을 키울 수 있는 거에 실패했다. 국가는 진단하고 그 국가의 그 공적인 그 가치들을 실현하는데 가장 훌륭한 베이스 캠프는 교회와 학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커 팔머는 교육학자니까 학교 얘기를 하는데 종교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앞으로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공적인 신뢰도를 획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가 시민적 덕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월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진보적인 정치학자도 얘기한 건데 칼빈이 사실은 제네바시에서 교회에서 이미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덕을 함양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번째는 교회가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 이건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공신학은 신학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많아요. 공공신학에 신학이 없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실제로 신학과의 관계를 어떻게 내냐. 그래서 공공신학에 대한 성서적 근거 혹은 조직신학적 근거 이런 것들은 신학자들이 지금 계속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건데요. 제가 그 강의할 때마다 많이 언급하는 그 책인데 Righteous Discontent, 그러니까 뭐 의로운 분노 뭐 이런 제목인데 이거는 제가 낸시 프레이저라고 하는 여성 정치 철학자가
대한공론장, 카운터 퍼블릭을 연구하면서 여러 사례를 들거든요. 근데 이 사례를 하나 들어요. 1880년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의 흑인 침례교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분석한 하버드 대학 사회학 박사 논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 책이 책으로 나왔는데 이 당시에 교회가 그 사회에서 유일하게 소수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 개한적인 공간이었다고 분석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흑인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말할 때 그냥 보이스가 없는 사람이 보이스를 내는 게 유일하게 교회 가서 수다 떠는 거예요. 근데 이 그 교회가 그런 그 여성 메이드들의 흑인 메이드들의 이제 수다 공간이 됨으로써 굉장히 큰 어떤 정치적인 배화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낸시 프레이저는 카운터 퍼블릭으로서 교회가 역할했다고 제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한국 교회가 공적인 신뢰도를 회복하고 혹은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공적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므로써 제잘제잘거리는 거죠. 아이리스 형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잘제잘거리는 그 목소리가 사실은 사회를 가장 원동력과 활기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신학이 지금까지의 공론장에 참여하는 공공신학의 목소리는 굉장히 남성적이었고 정치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대안을 만들려고 하면은 누구를 위한 어떤 공공신학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론장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소리란 건요 합리성과 이성적인 판단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론장에서 100분 토론에 나가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공론장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합리성과 논리가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공론장 들어야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공론 따로 공론장을 만들고 거기서 계속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만들어질 때 이런 사람들이 이 기존의 공론장을 흔들 수 있죠. 그 다양한 복수적인 공론장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의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였습니다. 시간이 됐나요? 많이 지났네요. 많이 지났네요.